연재는 그 다음 날에도 찾아갔다. 진짜로 화장을 하고 오라는 뜻은 아니었던 것 같았으니 굳이 하지도 않던 화장을 하는 수고는 생략했다. 그날 점장은 이미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을 구했다고 연재의 희망을 뿌리채 뽑았다. 하지만 절망은 금세 기회로 탈바꿈했다. 새로 뽑은 아르바이트생이 다른 일자리를 구해 출근하지 못하겠다고 문자로 연락을 남긴 것이다. 편의점 손님용 탁자에 앉아 이마를 감싸준 채 시리에 빠진 점장에게 연재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력서를 다시 내밀었다. 향후 점장님이 저를 자르기 전까지 그만둘 생각 없어요. 미성년자 근로를 위한 본인 신청서 작성했고요. 부모님이랑 학교장 확인도 받아왔어요. 지방노동관서에 신청을 해뒀는데 심사는 아직 안 나왔지만 곧 허가 발급될 거예요. 저 쓰시는 거 불법 아니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근로계약서만 잘 써주시면 노동청에 신고하지도 않을 거고요. 주말일인데 저는 불금이나 불도의 개념도 없어서 술 마시고 늦게 출근하거나 못 나오는 경우도 없을 거예요. 저 담배 종류도 다 외웠는데 여기서 한번 읊어볼까요? 점장은 연재가 담배 종류를 다 읊기 전에 이력서를 받았다. 내일부터 출근할 수 있냐는 말에 연재는 지금 당장도 괜찮다고 말했다. 점장은 40에 가까운 나이였지만 아직 미혼이었고 이후에도 결혼 계획은 없으며 남들이 말하는 순차적인 삶에도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타인이 규정한 정상의 삶에도 타인의 삶에도 별 신경 쓰지 않았다. 지금까지 연재에게 단 한 번도 집 사정을 물어오지 않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었다. 보너스를 주는 일은 없었지만 월급은 단 한 번도 미룬 적 없었다. 연재는 점장과 스타일이 잘 맞는다고 생각했다. 별탈 없으면 적어도 성인이 될 때까지는 여기서 일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7개월 만에 복병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다. 다 살아남으려고 아등바등 하는 거 아니냐. 너도 이제 몇 개월 후면 2학년인데 공부에 매진할 때야. 공부해 임마. 남들 주말이면 학원 돌아다니느라 바쁘다던데 지금 돈 벌어봤자 아무 소용도 없어. 나중에 돈 버는 게 진짜 돈 버는 거다. 헤어지는 마당에서야 꼰대짓은 뭐람. 이번에도 연재는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편의점 창고 문이 열리더니 그 안에서 서비스직 업무용 휴머노이드 베티가 물품 상자를 들고 밖으로 나왔다. 베티는 연재를 보고는 손님이라 인식했는지 얼굴판에 웃음 표시를 띄웠다. 어서 오세요. 필요한 게 있으면 저 베티를 불러주세요. 연재는 헛웃음을 뱉었고 점장은 멋쩍게 웃었다. 언제는 로봇 따위와는 일하지 않는다더니 자고로 직장 동료 간에는 서로의 정서적 유대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었나. 기가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연재의 생각을 읽었는지 점장이 묻지도 않은 변명을 늘어놓았다. 아르바이트생 한 명 쓰는 것보다 제가 훨씬 싸더라고. 더군다나 베티의 기능이 얼마나 더 많은데. 진열한 상품 유통기한을 외우는 건 물론이고 신분증 사진이랑 본인 확인 기능도 있고 24시간 녹화되는 기능도. 점장이 연재의 표정을 슬쩍 보고는 우물쭈물 말을 물렀다. 그냥 그렇다는 거지. 그렇게 주눅 들었던 게 억울했는지 점장이 대뜸 목소리를 키워 말했다. 왜 요즘 다 베티를 가져다 쓰겠어. 인건비가 비싸지니까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제가 초기 비용은 비싸도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훨씬 낫고. 야, 그래도 나는 너랑 오래 일하려고 꽤 버텼다. 월급도 꼬박꼬박 주고 쉬는 날 부르지도 않았잖아. 나도 휴머노이드니 로봇이니 낯설고 그래. 그런데 사람이 산다는 게 끊임없이 낯선 것에 도전하는 거잖아. 그치? 누가 뭘 했어요? 점장이 죄 지은 것처럼 고개를 푹 숙였다. 물론 연재도 자신이 지나치게 까칠하다는 건 느꼈다. 점장에게 그동안 고마웠다고 말하기도 부족한 마당에 되지도 않게 화를 내고 있다는 것도 말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곧 죽어도 고마웠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또 경마하는데 돈 꼬라박은 건 아니고요? 당연히 아니지. 너
이 점장님을 뭘로 보고? 버는 족족 거기다가 쓰니까요. 아무튼 알겠어요. 연재는 점장과 베티를 한 번씩 쳐다보고는 몸을 틀었다. 점장은 붙잡지는 않았지만 언제든 놀러와 라면 한 컵씩 공짜로 먹고 가라고 외쳤다. 내가 거지 새끼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며 편의점 문을 열고 나온 순간 연재는 그래도 지금까지 버티면서 자신을 써준 점장에게 감사했다는 인사는 했어야 하지 않았나 싶었다. 사람 일이란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그런 얄팍한 갈등으로 편의점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지만 연재는 끝내 다시 들어가지 않았다. 점장도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다음에 뻔뻔하게 찾아가 그동안 베티랑 잘 지내셨냐며 물어도 점장은 그러려니 할 사람이었다. 연재도 실은 머지않아 베티가 이 편의점에도 들어올 것을 알고 있었다. 베티는 2004년에 K대학교에서 만들었던 한국 최초의 이족보행 인간형 로봇 휴보의 진화형 모델이자 보급형 모델이었다. 외형은 비슷했으나 기능이 더 추가되었고 움직임이 인간의 관절처럼 부드러웠다. 결국 이 세상은 수지 타산이 얼마만큼 맞느냐로 돌아가는 것인데 점장의 말 맞다나 이제는 인간 한 명을 고용해 쓰는 것보다 휴머노이드 한 대의 비용이 더 저렴했다. 만일 편의점을 찾는 사람들이 베티를 불편하게 생각했다면 베티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내쫓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베티는 편의점을 찾는 무례한 손님들, 이를테면 다짜고짜 담배만 외치는 아저씨들을 보고도 기분 상하지 않았으며 저장장치의 기록에서 이 손님이 매일 사갔던 담배를 찾아내 알아서 계산대에 올렸고 라면을 먹은 후 치우고 가지 않는 손님을 보고도 인상 한번 찌푸리지 않고 테이블을 정리했으니 어느 면에서 보나 베티가 더 편리했다. 최저시급이 다음 달이면 15,000원으로 오른다. 연재 입장에서야 기쁜 일이었지만 점주들에게는 퍽 버거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아무 대책 없이 최저시급만 올리니 결국 점주들은 아르바이트생을 자르고 초기 비용이 비싸지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훨씬 이득인 베티를 들여놓기 시작했다. 어쩔 수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연재에게는 베티처럼 모든 손님의 데이터를 외워둘 머리가 없었다. 이렇게라도 점장을 이해해 보려고 하다가 연재는 곧 스스로 안쓰러워 그만두었다. 오지랖 부리며 생각하지 말자. 짜증나면 짜증나는 거지. 초기 비용을 자신이 왜 따지고 있나 싶었다. 여름을 끝내는 장맛비가 이틀 내내 쏟아지더니 9월이 되자마자 가을이 왔다. 지난 여름까지만 해도 가을이 완전히 사라질 것처럼 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또 올해 여름은 더위가 왔는지도 모를 만큼 선선했다. 2100년이 오기 전에 지구는 불타 멸망할 거라고 유치원 때부터 주장해왔던 연재의 지구 화영설은 조금씩 신빙성을 잃었다.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연재가 발붙여 사는 동안에 지구가 멸망하지 않을 거라면 계속 열심히 사는 수밖에. 이것도 짜증나지만 일을 잘렸다고 말해도 보경은 일을 한다고 했을 때처럼 미적지근한 반응일 거였다. 보경은 언제나 연재가 선택한 일에 크게 반기를 들지 않았다. 엄마로서 무신경하다는 소리는 아니었다. 정말로 무신경했다면 연재가 소프트 로봇 연구 프로젝트의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을 때 연재를 데리고 강원도로 떠나지도 않았을 거였다. 그때 연재는 자정에 무작정 자신과 은혜까지 태워 목적지도 말하지 않고 출발한 보경이 성가셔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제발 자신에게 청승맞게 울 시간 좀 주면 안 되냐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럴 기력도 없어 차 뒷좌석에 앉아 가는 내내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보경은 새벽 3시쯤 어딘가에 차를 세웠다. 빛 하나 없는 어둠뿐인 곳이지만 창문을 열면 저 멀리서부터 파도 소리가 들렸다. 이곳이 바다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래서 도통 뭘 하자는 건지 알 수 없어 계속 입을 다물고 있었고 그렇게 까무룩 잠이 들었다. 은혜가 연재를 깨운 것은 2시간 후였다. 새벽 5시를 조금 넘긴 시각. 주변이 푸르게 변해 깎아지른 듯한 바위산과 바다가 사진처럼 보였다. 연재가 차에서 내렸다. 보경이 자동차 보닛에 돗자리를 깔아두고 연재에게 앉으라고 손짓했다. 연재는 군말 없이 보경 옆에 앉았다.
머지않아 바다의 수평선에서 붉은 해가 머리를 들어 올렸다. 연재가 보았던 어떤 해보다 커다랗고 선명한 해였다. 붉은 해는 아주 천천히 떠올랐다. 해가 뜨는 게 참 예쁘다, 연재야. 보경이 던진 말은 고작 그게 전부 다였지만 연재는 왜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해돋이를 보러 가는지 어렴풋이 알 것 같기도 했다. 연재는 한참 동안 해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지금 말하지 않으면 어쩐지 다시는 말하지 못할 것 같았다. 마지막 질문이 뭐였더라? 기술의 발전이 인간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였나, 무엇을 가져다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였나. 아무튼 그런 비슷한 거였는데 대답을 못했어. 왜? 같이 면접 봤던 애들이 전부 다 유학파였거든. 걔네 입에서 나온 기술은 내가 사는 세상이랑 차원이 다르더라. 그러니까 정말 미래를 보는 눈이었어. 몰라. 나는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어서 기억도 안 나네. 말하기가 부끄러워서 입도 안 열었어. 비웃을 것 같아서. 그 후에 보경이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떠오르지 않았다. 단지 연재는 바다를 보고 와서 마음이 후련해졌다는 것만 기억했다. 어찌됐든 보경은 이번에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거였다. 애초에 밖에서 돈을 벌어오라 한 적 없었으니 말이다. 내심 공부에 전념하기를 바랄지도 모르지. 버스를 타려다가 연재가 방향을 들어 막개천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조금 빙 둘러가는 길이기는 했지만 연재는 걸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지 궁리를 해보려고 했다. 점장의 말처럼 시험 2번만 더 치면 18살이었다. 그 나이면 진로를 거의 확정짓고 대학을 가느냐, 아니면 연구원으로 일찍 빠지느냐, 그것도 아니면 다른 생산직으로 가느냐, 창업을 하느냐, 전문직이나 기술직으로 가느냐를 결정했다. 대학이 필수였던 시대가 한풀 꺾이면서 진로를 결정하는 시기는 더 앞당겨졌다. 작년까지만 해도 연재의 꿈은 소프트로봇 연구원이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희미했다. 왜 이 일을 하고 싶고 그래서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느냐에 대한 답을 내릴 수 없었다. 로봇이 좋고 또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 말이 제일 가까운 답이었는데 어쩐지 그대로 뱉으면 블랙리스트에 올라 서류에서부터 탈락할 것 같았다. 연재가 고민과 함께 걸음을 멈춘 것은 스트린이 전날 과음한 아저씨 마냥 전봇대를 붙잡고 구역질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불과 몇 분 전에 편의점을 나오면서 오지랖 부리지 말자고 생각했으므로 연재는 스트린이 전봇대를 붙잡고 토를 하든 춤을 추든 무시하려고 했으나 결국 몇 걸음 지나치지 못하고 돌아왔다. 내 손길 한 번이면 저 고통을 멈출 수 있는데. 연재는 스트린이 느끼지 못할 고통까지 생각했다. 그냥 지나치면 수리업체가 올 때까지 저 짓을 반복하고 있어야 했다. 연재가 굵직한 한숨을 내뱉으며 스트린의 등을 어루만졌다. 매끈한 알루미늄을 어루만지다 일시정지 버튼을 찾아냈다. 버튼을 누른 후 뚜껑을 열었다. 스트린을 함부로 만질 경우 공공재물 손괴죄로 벌금이나 실형이 따를 수 있으나 이런 식으로 고장난 스트린을 고쳐주는 경우는 예외다. 엄밀히 따지자면 이 역시 안 되는 행위지만 운이 좋았던 건지 연재는 지금껏 스트린을 고쳐줬다는 이유로 소환된 적 없었다. 스트린이 완전히 멈춘 후에야 연재가 배속을 찬찬히 뜯어봤다. 종이를 제외한 모든 쓰레기는 내장된 통으로 압축되어 들어갔고 종이는 파쇄기에 한번 갈렸는데 그 파쇄기 부분에 롱스카프가 엉켜 있었다. 무식한 방법으로 빼냈다가는 더 고장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 스트린 자체가 구형 모델이었으므로 아마도 고장나기 직전까지 돌리다가 폐기할 셈인 듯 했으니 연재는 신경 쓰지 않고 팔에 넣어 롱스카프를 붙잡았다. 파쇄기에서 롱스카프를 힘으로 잡아 뽑았다. 종이를 찢는 롤러에 단단히 엉켰는지 도저히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연재는 결국 발바닥으로 스트린의 엉덩이를 힘껏 밀었다. 드득 드득 뻑뻑하게 돌아가는 소리가 나더니 곧 롱스카프가 단숨에 뽑혀 나왔다. 연재가 넘어지기 직전에 몸을 일으켰다. 스트린의 전원을 다시 켰다. 연재가 익숙한 문장을 소리 없이 따라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거리의 수호신 스트린이에요. 거리의 깨끗함은 저에게 맡겨주세요. 쓰레기는 거리에 버리지 말고 집으로 가져가 주세요. 함부로 버린 쓰레기에 길고양이가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 수고하고. 연재가 스트린의 어깨를 팡팡 치자 스트린은 성인 남성처럼 큰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허리가 다리보다 긴 비율이 좋지 않은 몸이다. 어쩔 수 없다. 스트린의 몸은 길거리에 쓰레기를 담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졌으니 연재가 손에 들린 롱스카프를 돌돌 말아 옆구리에 꼈다. 또 어디서 이상한 걸 먹지는 않을까. 불안한 눈으로 스트린 꽁무니를 쫓았지만 이내 자신이 더 관여할 일이 아님을 깨달았다. 닭요리 전문점, 삼계탕, 닭볶음탕, 닭칼국수, 여름철 별미, 초계탕, 초계국수, 냉면. 요란한 문구가 네온사인 전광판에 번쩍이며 스쳐 지나갔다. 점심 장사를 막 끝낸 주방은 바빴다. 식기세척기가 그릇을 가득 담아 버거운 상태로 돌아갔고 다 치우지 못한 야외 테이블에는 음식 찌꺼기가 눌러붙어 있었다. 똥파리가 테이블로 모여들어 이제 막 2차 파티를 벌이려는 참이었다. 연재가 곧장 평상으로 걸어가 행주를 쥐었다. 이미 눌어붙은 찌꺼기를 테이블이 흔들릴 정도로 힘줘 닦았다. 테이블 곳곳에 남아있는 자국들은 대체로 오랫동안 굳어있던 음식이었다. 연재가 테이블을 3개째 닦고 있을 때 보경이 헐레벌떡 뛰어나왔다. 아, 언제 왔어? 보경은 연재를 보고는 내심 반갑게 물었다. 오늘 늦는 날 아닌가? 점심때 또 단체 손님 왔어? 저기 과학관에서 무슨 세미나 있었나 봐. 웬 과학자인지 연구원들인지 아무튼 다들 정장 쫙 빼입고 왔다 가셨네. 경마 경기가 없는 날이면 가게는 거의 문을 닫은 것과 다를 게 없었다. 주말 하루 장사로도 먹고 살 정도의 수입은 있었지만 이렇게 평일이나 토요일에 단체 손님 예약이 있는 날이면 보경은 꽁돈이 생긴 것처럼 좋아했다. 연재 입장에서도 평일 내내 파리만 날리는 것보다야 나았지만 경기가 있는 일요일을 빼면 직원이 없기에 보경 혼자 손님을 받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보경 얼굴에 피곤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정작 본인은 돈 벌어 행복한 게 전부라는 듯이 굴었지만 단체 있으면 미리 말을 하지. 일 가는 애한테 뭘 부탁한다고. 보경은 곧 이 시간에 연재가 이곳에 있다는 게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연재에게 왜 여기 있느냐고 물었다. 연재는 테이블을 마저 닦으며 말했다. 잘렸어. 유감이네. 보경의 반응은 더 담담했다. 은혜의 지정석은 테이블의 그늘을 만들어주는 커다란 오동나무 밑이었다. 은혜는 점심 장사가 끝날 즈음이면 오동나무 밑으로 슬금슬금 기어나와 태블릿으로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었다. 하지만 오늘은 오동나무 밑에 은혜가 없었다. 은혜는? 보경은 물음에 대한 대답 대신 잔소리를 얹었다. 언니라고 하라니까. 새삼스럽게 라는 단어가 입에 올랐지만 연재는 굳이 언니라고 내뱉지 않았다. 연재는 보경에게 듣지 않아도 은혜가 갈 만한 곳을 이미 알고 있었다. 마지막 테이블까지 서둘러 닦고는 연재가 앞마당을 가로질렀다. 엄마도 벅차면 로봇 하나 식당에 들이든가. 혼자 아등바등 손님이 빠져나간 테이블을 치우고 있는 모습이 안쓰러워 말했으나 보경에게서는 칼 같은 대답이 들려왔다. 싫거든.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어차피 긍정적인 답을 기대하지도 않았으며 방금 로봇 때문에 일자리를 잃고 온 사람이 할 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 연재가 황급히 가게를 빠져나왔다.